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풀어놓을 이야기 보따리는 말이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애틋함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사연이랍니다. 낮에는 백발백중 명사수요, 밤에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반쪽짜리 사냥꾼이 있었는데, 글쎄 이 양반이 온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한 구미호를 잡으러 갔다가 아주 기가 막힌 인연을 만났다지 뭐요. 과연 이 사냥꾼은 구미호의 간을 취할 수 있었을지, 아니면 도리어 그 여우에게 홀려버렸을지, 춘심이의 맛깔나는 입담 속으로 한번 퐁당 빠져보시지요. 옛날 옛적 깊은 상골짜기 아래 자리한 작은 마을에 태웅이라는 젊은 사냥꾼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태웅이라는 총각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활솜씨가 아주 신궁에 가까웠지요. 나는 새도 맞춰 떨어뜨리고 뛰는 짐승의 급소를 정확히 꿰뚫으니 낮 동안 그의 활 시위를 벗어날 짐승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잡아온 짐승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종종 고기 맛을 볼 수 있었고, 태웅 역시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근데 말이요, 이 용맹한 사냥꾼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해가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면 눈앞이 캄캄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야맹증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낮에는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숲속 다람쥐 발자국까지 찾아내던 그가 밤만 되면 바로 코앞에 있는 나무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이 때문에 태웅은 다른 사냥꾼들에게 늘 놀림과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태웅이 저놈은 해지면 계집보다도 못해? 밤에 호랑이라도 만나면 꼼짝없이 잡아먹힐 놈이지. 어디 저런 걸 사냥꾼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비아냥거림이 그의 등 뒤에 늘 따라다녔습니다. 태웅은 그런 조롱 속에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낮 동안에는 숲의 왕이었지만 밤이 되면 어둠이 두려워 동굴이나 작은 오두막에 틀어박혀 외롭게 밤을 지새워야 했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온전한 사냥꾼으로 인정받고 싶은 열망과 함께 자신의 약점에 대한 깊은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언젠가 이 약점을 극복하고 밤에도 숲을 지배하는 진정한 사냥꾼이 되리라. 그는 밤마다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하곤 했지요. 태웅이 그렇게 낮과 밤이 다른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그가 사는 산 아래 평화롭던 마을에 흉흉하고도 무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구미호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어젯밤에 우리 집 씨암탉 2마리가 감쪽같이 사라졌네. 나는 더 기가 막히다니까. 우리 집 토끼장에 있던 토끼들이 몽땅 다 없어졌어. 핏자국 하나 없이. 틀림없어. 밤마다 여우 울음소리가 더 구슬프게 들리는 것이 필시 천년 묵은 구미호가 나타나 사람 홀리고 가축을 잡아가는 게 틀림없다. 처음에는 한두 집에서 시작된 피해는 며칠 사이에 온 마을로 번져나갔습니다. 밤만 되면 어디선가 나타난 정체 모를 짐승이 달기며 오리, 토끼 같은 작은 가축들을 모조리 물어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 그저 가축들만 감쪽같이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오늘은 닭이지만 내일은 우리 애들을 물어갈지 누가 아느냐. 밤중에 홀려서 간이라도 빼앗기면 어쩐단 말이냐. 아이들은 해가 지기도 전에 집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고 어른들 역시 밤에는 외출을 삼가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마을의 실질적인 권력자이자 가장 큰 부자인 민대감은 이 소문을 듣고는 더욱 백성들의 공포를 부추겼습니다. 이것은 필시 산속에 깃든 요물의 소행이다. 저 요망한 구미호를 퇴치하지 않으면 우리 마을에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는 마을 장정들을 모아 횃불을 들고 산을 수색하게 했지만 꼬리가 9가에 달린 여우는커녕 보통 여우 새끼 한 마리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마을은 구미호에 대한 공포와 흉흉한 소문으로 뒤덮여 갔습니다.
과연 정말로 천년 묵은 구미호가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면 이 소 뒤에는 또 다른 비밀이라도 숨어 있는 것일까요? 마을이 구미호 소동으로 발칵 뒤집히고 민심이 흉흉해지자 마을의 권력자인 민대감은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니, 칼이 아니라 돈 보따리를 풀었지요. 그는 이 기회에 마을의 골칫거리인 구미호를 잡고 동시에 자신의 오랜 수건도 해결할 꿍꿍이를 품고 있었답니다. 민대감은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였지만 실은 속으로 골병이 들어 온갖 좋다는 약은 다 구해먹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었는지 천년 묵은 구미호의 간을 꺼내 먹으면 어떤 병이라도 씻은 듯이 낫고 불로장생할 수 있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요. 그는 이번 구미호 소동을 자신의 병을 고칠 절호의 기회로 여겼던 것입니다. 민대감은 마을 사냥꾼들을 모아놓고 큰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누구든 저 요망한 구미호를 잡아오는 자에게는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구미호라는 말에 겁을 집어먹은 사냥꾼들은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지요. 바로 그때 민대감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낮에는 신공기라 불리지만 밤에는 아무것도 못 보는 반쪽짜리 사냥꾼 태웅이었지요. 그래, 태웅이 그놈이라면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낮 동안 흔적을 쫓아 굴을 찾아내고 해가 지기 전에 놈을 잡으면 되지 않겠는가. 게다가 저놈은 돈이 궁하니 내 제안을 거절하지 못할 게다. 민대감은 그날 밤 몰래 태웅을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건 것보다 훨씬 더 큰 액수의 돈주머니를 내밀며 은밀한 의뢰를 했지요. 태운가. 민대감은 아주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활 솜씨를 믿는다. 네가 나서서 저 요망한 구미호를 잡아 그 간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리하면 이 돈은 물론이고 너를 우리 마을 최고의 사냥꾼으로 인정해주고 평생을 돌봐주겠다. 태웅은 민대감의 제안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인 야맹증 때문에 밤에 활동하는 구미호를 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민대감의 말처럼 낮 동안 흔적을 쫓는다면 승산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무엇보다 이 일을 성공시키면 자신을 무시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실력을 증명하고 온전한 사냥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유혹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태운근 민대감의 위험한 의뢰를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구미호 사냥에 나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민대감의 의뢰를 받아들인 태웅은 다음 날부터 아주 끈질기고 집요하게 구미호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지요. 숲속에 부러진 나뭇가지, 희미하게 남은 발자국, 바람결에 섞인 아주 미세한 짐승의 냄새까지. 그는 다른 사냥꾼들이 놓치는 아주 작은 단서들을 바탕으로 구미호의 이동 경로를 조금씩 파악해 나갔습니다. 며칠 동안의 끈질긴 추적 끝에 태웅은 마침내 구미호의 것으로 보이는 은신처의 윤곽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인적이 전혀 없는 외딴 폭포 뒤에 숨겨진 동굴이었습니다. 마침 그날 밤은 1년 중 달이 가장 크고 밝게 뜬다는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결전의 날이다. 태웅근 달빛이라면 자신의 야맹증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싸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는 활과 화살을 단단히 챙기고 비장한 각오로 폭포를 향했습니다. 폭포 근처에 다다르자 과연 짐승의 냄새와 함께 기이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태웅은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폭포 뒤로 다가갔습니다. 거대한 물줄기 뒤에는 정말로 어두컴컴한 동굴 입구가 숨겨져 있었지요. 태웅은 활시위를 단단히 당겨 동굴 입구를 겨누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을 굳히고 동굴 안으로 성큼 들어섰지요. 동굴 안은 어둡고 축축했지만 안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웅은 빛이 나오는 곳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동굴 안쪽의 넓은 공간에 다다랐을 때 태웅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흉측하고 사악한 요물이 아니었습니다. 동굴 한가운데 보드라운 집 더미 위에는 눈처럼 하얀 소복을 입은 달빛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작고 하얀 아기 여우 2마리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지요. 여인은 태웅을 보고는 깜짝 놀라 아기 여우들을 더욱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필사적인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태웅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를 겨눈 채 그는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망한 구미호를 잡으러 왔는데 눈앞에 있는 것은 그저 겁에 질린 아름다운 여인과 병든 아기 여우들 뿐이었으니 2개의 운명은 그렇게 보름달 밤의 차가운 동굴 속에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태웅기 화를 겨눈 채 꼼짝도 못하고 서 있자 동굴 안에 아름다운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인간 사냥꾼이시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천가했지만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잡으러 오신 것이겠지요. 태웅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네가 바로 마을의 가축들을 훔쳐간다는 그 구미호더냐? 여인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바로 당신들이 말하는 구미호 여희입니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아기 여우들을 슬픈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의 닭 몇 마리를 훔친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그것은 사람을 해치려는 사악한 마음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 아이들, 병들어 죽어가는 제 어린 동생들을 먹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어 젖조차 나오지 않으니 어미 된 마음에 제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희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그녀의 말소리에 잠이 깼는지 작은 새끼 여우 2마리가 힘없이 눈을 뜨고 끙끙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털은 푸석했고 숨소리는 거칠었으며 누가 봐도 중병에 걸려 있음이 분명했지요. 여인은 태웅을 향해 애원했습니다. 사냥꾼님, 저를 죽이시려거든 그리하십시오. 허나 제발 이 아이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이 아이들만큼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태웅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평생 짐승을 사냥하며 살아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사악하고 교활한 요물을 상상했지만 눈앞에 있는 것은 그저 병든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 도둑질까지 해야 했던 절박하고 가련한 한 누이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그 어떤 살기나 악의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오직 동생들을 향한 필사적인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태웅은 앓고 있는 새끼 여우들과 눈물 흘리는 여희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활이 천근망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들을 향해 과연 활 시위를 당길 수 있을까? 그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령 요물이란 말인가? 태웅은 자신도 모르게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활 시위를 세우르르 내려놓았습니다. 사냥꾼으로서의 본능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그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태웅이 활을 내려놓자 여인은 놀라움과 함께 아주 희미한 희망이 깃든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동굴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오직 병든 새끼 여우들의 가쁜 숨소리와 동굴 밖 폭포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태웅의 마음속에서는 거센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구미호를 잡아 민대감에게 바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만 하면 그는 큰 돈을 얻고 마을의 영웅이 되고 그를 무시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의 소원을 이룰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들을 보아라. 저들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가련한 생명일 뿐이다. 저 아픈 새끼들과 눈물 흘리는 어미에게 어찌 화를 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과연 사냥꾼으로서 옳은 일이란 말인가?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저 짐승을 잡는 기술자였을 뿐 생명의 무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여희의 눈물과 새끼들의 신음소리는 그의 단단했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돌아가시오, 사냥꾼. 여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동정하여 살려주신다면 저는 다시는 마을에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마지막 숨이라도 편히 거둘 수 있도록 제발 저희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보였습니다. 여희의 그 말은 오히려 태웅의 마음에 더 큰 불을 지폈습니다. 그냥 이대로 돌아가면 저 새끼 여우들은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아름다운 여인 역시 슬픔 속에서 홀로 남게 되겠지요.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태웅은 깊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민대감과의 약속, 사냥꾼으로서의 명예, 그리고 눈앞에 가련한 생명들. 그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태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활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여희에게 다가가 말했지요. 그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아주 낮고 진지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것은 태웅의 진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냥꾼으로서의 길을 버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길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태웅이 활을 내려놓자 여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인간 사냥꾼이 정말로 자신들을 살려주려는 것일까? 태웅은 진심을 전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해칠 생각이 없소. 다만 저 아이들의 병을 고칠 방법이 있는 것이요. 여인은 태웅의 뜻밖의 질문에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이 산 깊은 곳, 달맞이 언덕이라는 곳에 달빛의 전기를 받고 피어나는 신비한 약초가 있습니다. 그 꽃잎을 다려 먹이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너무나 험하고 위험하여 저 혼자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웅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녀를 돕는다는 것은 민대감을 완전히 속이고 그와 적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도박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좋소. 태웅이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겠소. 그 달맞이꽃이라는 것을 함께 찾아봅시다. 정말이십니까? 여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는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요. 태웅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대신 당신도 약속하시오. 다시는 마을에 내려가 가축들을 훔치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게 당신들의 비밀을 발설하지 않겠다고. 물론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여희의 얼굴에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구미호를 잡으러 온 사냥꾼과 그 구미호 사이에 아주 기묘하고도 아슬아슬한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태웅은 이제 더 이상 구미호를 쫓는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조력자이자 병든 동생들을 함께 살리려는 동지가 된 것입니다. 우선 저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필요하겠군. 태웅은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동굴 밖으로 나가 근처에서 재빠르게 토끼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여희와 함께 불을 피워 토끼를 구워 병든 새끼 여우들에게 조금씩 떼어 먹였지요.
그날 이후 태웅과 여희의 비밀스러운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았지요. 태웅은 낮 동안에는 민 대감의 눈을 속이기 위해 열심히 구미호를 사냥하는 척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엉뚱한 산속을 헤매고 다니거나 가짜 흔적을 만들어 놓고는 민 대감에게 그 요물이 어찌나 교활한지 번번이 놓치고 맙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둘러댔지요. 그리고 밤이 되면 그는 야맹증 때문에 어두운 눈을 이끌고 몰래 여희의 동굴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낮에 사냥한 꿩이나 토끼 같은 먹을 것을 건네주었지요. 새끼 여우들은 태웅이 가져다주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희 역시 태웅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산의 전기를 타고난 구미호였기에 숲의 모든 비밀을 꿰뚫고 있었지요. 사냥꾼님, 그 눈에 좋다는 약초가 저쪽 바위 틈에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 매일 꾸준히 드셔보세요. 여희는 태웅의 야맹증에 효험이 있다는 신비한 약초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태웅은 반신반의하며 그 약초를 먹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조금씩 밤눈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또한 여희는 숲속에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태웅을 지켜주었습니다. 오늘은 북쪽 숲으로 가지 마세요. 굶주린 늑대 떼가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저쪽 골짜기에는 사냥꾼들이 파놓은 낡은 함정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조언 덕분에 태웅은 여러 차례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굴 앞에서 함께 불을 쬐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웅은 자신의 외로운 삶과 사냥꾼으로서의 고뇌를 털어놓았고 여인은 인간들에게 쫓기며 살아야 하는 요물의 슬픔과 동생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이야기했지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종족을 뛰어넘는 아주 특별하고도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태웅은 더 이상 여희를 요물로 보지 않았고 여희 역시 더 이상 태웅을 인간 사냥꾼으로 보지 않았지요.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소중한 친구이자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웅과 여희 사이에 비밀스러운 우정이 싹트는 동안 마을에 있는 민 대감의 속은 날마다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미호의 간만 먹으면 지긋지긋한 병이 나을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태웅이라는 놈이 벌써 한 달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이었기 때문이지요. 대체 어찌 된 것이냐? 그깟 여우 새끼 한 마리를 아직도 못 잡았단 말이냐? 민대감은 태웅을 불러다 앉히고는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태웅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둘러댔습니다. 대감마님, 송구하옵니다. 허나 그 구미호가 어찌나 교활하고 신통력이 뛰어난지 번번이 흔적을 놓치고 맙니다. 꼬리가 9개 달린 놈이라 그런지 재주가 보통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잡아다 바치겠습니다. 민 대감은 처음에는 태웅의 말을 믿는 척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 혹시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혹시 그 요물과 내통이라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인가? 민 대감은 본래 의심 많고 사람을 잘 믿지 않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수인들을 풀어 태웅의 뒤를 은밀히 밟게 했습니다. 태웅이 낮 동안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밤에는 어디서 잠을 자는지 샅샅이 감시하게 했지요. 하지만 태웅과 여희는 아주 조심스럽게 만났기 때문에 민 대감의 하수인들도 며칠 동안은 별다른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 대감의 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태웅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직접 구미호 사냥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으로 마을의 다른 사냥꾼들을 매수하고 심지어는 포수들까지 고용하여 대대적인 구미호 사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밤 달이 가장 높이 뜨는 그 시간에 산 전체를 포위하고 불을 질러서라도 그 요망한 것을 찾아내고야 말겠다. 태웅 내놈도 함께 가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면 내놈의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민 대감의 서슬 퍼런 협박에 태운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도 거짓말을 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민 대감의 사냥이 시작되면 여희와 동생들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민 대감의 대대적인 구미호 사냥 계획에 태웅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날 밤 서둘러 여희의 동굴을 찾아가 이 위급한 소식을 전했지요. 여희, 큰일 났소. 내일 밤 민대감이 온 산을 포위하고 불까지 지르려 하오. 어서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하오. 여인은 태웅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든 동생들을 데리고 이 험한 산을 넘어 다른 은신처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사냥꾼님, 이제 저희는 정말 끝인 걸까요? 여희의 눈에 절망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로 그때 태웅기 물었습니다. 여희, 당신이 말했던 그 달맞이꽃 말이요. 그 약초만 있으면 동생들이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 꽃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요? 우리가 오늘 밤에라도 가서 찾아냅시다. 여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사냥꾼님. 그 달맞이꽃은 아주 특별한 꽃이라 아무 때나 피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그 꽃은... 여인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직 달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차오르는 날밤,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만 피어나는 신비한 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이 산에서 가장 높고 험한 달맞이 절벽 꼭대기, 달빛이 가장 먼저 모이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태웅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언제요? 바로 내일 밤입니다. 여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고, 주인님들, 이런 기막힌 우연이 어디 있단 말이오. 여희의 동생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달맞이꽃이 피어나는 날이 바로 민대감이 구미호 사냥을 하기로 한 바로 그날 밤이었던 것입니다. 달맞이 절벽은 너무나 험하고 가팔라서 건강한 사냥꾼이라도 밤에 오르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민대감의 포위망을 뚫고 그곳까지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요. 이제 태웅과 여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대감의 손에 잡혀 죽거나 아니면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그 위험한 절벽을 오르거나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달맞이꽃을 구하러 가기로 결심한 태웅과 여희. 하지만 그들 앞에는 민대감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버티고 있었지요. 태웅은 민대감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다른 곳으로 유인할 방법을 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민대감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밤늦게 민대감의 저택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담벼락 너머에서 민대감과 그의 수하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소? 태웅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감마님, 정말 그 구미호에 가니 영약이 맞사옵니까? 수하 하나가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자 민대감이 아주 교활하게 웃으며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허허, 이 어리석은 놈. 너는 아직도 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느냐? 구미호의 간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 그럼 대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구미호의 가가 아니라 그년이 품고 있다는 여우 구슬이니라. 민대감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천년 묵은 구미호의 여우 구슬을 얻으면 늙지도 죽지도 않는 영생의 힘을 얻게 된다고 하더구나. 나는 그 힘을 얻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으하하하. 아이고, 세상에. 태운근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대감이 구미호를 잡으려 했던 진짜 이유가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라
영생의 힘을 얻어 영모를 꾸미려는 속셈이었다니. 마을의 가축 소동은 그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태웅은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민대감이 그저 병든 몸을 고치고 싶어 하는 불쌍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실체는 나라를 위협하는 역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태웅에게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희와 동생들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사악한 민대감의 음모를 막고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까지 불타오르게 된 것이지요. 태웅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다시 여희의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굳은 결의와 비장함이 담겨 있었지요. 그는 이제 여희에게 모든 진실을 알리고 함께 저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태웅이 민대감의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고 분노에 차서 여희의 동굴로 돌아왔을 때 동굴 안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흑흑, 아가야, 정신 좀 차려보렴. 여희가 눈물을 흘리며 작은 새끼 여우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새끼 여우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가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지요. 다른 새끼 여우 역시 옆에서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병세가 갑자기 급격하게 악화된 것입니다. 여희,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사냥꾼님, 아이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 달이 가장 높이 뜨기 전에 달맞이 절벽에 올라 달맞이 꽃을 구하지 못하면 새끼 여우들은 그대로 죽고 말 것입니다. 게다가 밖에서는 민대감의 사냥꾼들이 온 산을 포위하고 불을 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야말로 이중의 위기, 설상가상의 상황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죽어가는 동생들이,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는 추격자들이. 사방이 막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인은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는 여기서 죽는 건가 봐요. 바로 그때 태웅이 여희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와 결의로 불타고 있었지요.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소.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태웅은 여희에게 자신이 방금 엿들은 민대감의 진짜 음모에 대해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 민대감이라는 자는 당신의 간이 아니라 여우 구슬을 노리고 있소. 영생의 힘을 얻어 나라를 뒤엎으려는 역적이란 말이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오. 저 거대한 악을 막기 위해 싸워야 한단 말이오. 태웅의 그 강렬한 외침에 절망에 빠져 있던 여희의 눈빛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내 동생들을 살려야 하고 저 사악한 인간에게 복수해야 한다. 그녀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구미호로서의 강인함과 분노가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냥꾼님, 당신 말이 맞아요. 가봅시다. 그 달맞이 절벽으로. 어떻게든 그 꽃을 구해내고 저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줍시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오직 하나의 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밤이 되었습니다. 태웅과 여인은 병든 새끼 여우들을 동굴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달맞이 절벽을 향해 어둠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이미 민대감의 사냥꾼들이 횃불을 들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지요. 달맞이 절벽은 그 이름과 달리 아주 험하고 깎아지른 듯한 바위 절벽이었습니다. 낮에 오르기에도 힘든 곳을 야맹증이 있는 태웅이 밤에 오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요. 달빛이 밝다고는 하나 바위 틈의 그늘이나 위험한 지형까지 모두 비춰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앞이 잘 보이지 않소. 태웅은 절벽 아래서 만견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여희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냥꾼님,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의 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둠 속에서도 바위의 형태와 틈새, 그리고 발 디딜 곳이 환하게 보였지요. 그녀는 태웅의 길잡이가 되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자, 제 목소리에만 집중하세요. 여인은 먼저 절벽을 오르기 시작하며 뒤따르는 태웅에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른쪽으로 3걸음만 옮기시면 발을 디딜 만한 넓은 바위 턱이 있어요. 태웅은 그녀의 목소리를 믿고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과연 그녀의 말대로 안전한 바위 턱이 있었지요. 좋아요. 이제 머리 위를 보세요. 손을 뻗으면 튼튼하게 잡을 수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걸 잡고 몸을 끌어올리세요. 태웅은 여희가 가리키는 곳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강력한 팔 힘으로 몸을 끌어올리자 아슬아슬하게 닿은 발판에 닿을 수 있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며 험한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희의 맑고 정확한 목소리는 어둠 속 태웅의 눈이 되어 주었고, 태웅의 장사 같은 힘과 굳건한 믿음은 두 사람을 절벽 위로 이끌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쪽은 바위가 젖어 미끄러워요. 됐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몇 번이고 계속되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마침내 깎아지른 절벽의 꼭대기에 오르는데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험한 절벽 꼭대기에 오른 태웅과 여희는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숨을 멈추었지요. 절벽 꼭대기는 의외로 평평하고 넓은 바위로 되어 있었는데 그곳에는 온통 은빛 달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모든 달빛이 바로 이곳, 이 장소를 위해 모여드는 것 같았지요. 주변의 어둠과 대조되어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신비롭고 성스러운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달빛이 가장 환하게 모이는 바위 한가운데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자라난 작은 풀이 달빛을 머금으며 서서히 꽃봉고리를 피우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소? 꽃잎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열렸습니다. 그 빛깔은 달빛을 닮아 은은한 은백색이었고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지요. 꽃이 완전히 피어나자 주변에는 아주 맑고 향긋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그 전설 속의 약초, 달맞이꽃이었습니다. 태웅과 여인은 잠시 아래에서 쫓아오는 추격자들도 병들어 죽어가는 동생들도 그 모든 위기를 잊고 눈앞에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오직 두 사람과 달빛 그리고 기적처럼 피어난 달맞이꽃만이 존재하는 듯 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험난한 절벽을 함께 오르며 싹튼 동지애와 신뢰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미묘한 감정이 달빛 아래서 조용히 교차했습니다. 태웅의 눈에 비친 여희는 더 이상 구미호가 아니었고 여희의 눈에 비친 태웅 역시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그저 함께 시련을 이겨낸 소중한 동반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으니 바로 그때 절벽 아래에서 횃불의 물결과 함께 민대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찾았다. 저기 있었구나. 요망한 것들. 절벽 아래에서 들려온 민대감의 목소리는 태웅과 여희를 다시 냉혹한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수십 개의 횃불이 절벽을 에워싸고 있었고 민대감과 그의 수하들이 절벽을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지요. 이제 도망칠 곳은 없다. 순순히 내려와 여우 구슬을 바치거라. 그리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민대감은 자신의 진짜 속셈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도망칠 곳 없는 절벽 위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 신세였지요. 태웅은 활을 고쳐 잡고 싸울 준비를 했지만 저 많은 수하들을 상대로 버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여희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달맞이꽃을 채취하여 태웅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사냥꾼님, 어서 이것을 가지고 동생들에게 돌아가세요. 뭐라고? 여희, 당신은 어쩌고? 태웅이 놀라 외쳤습니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여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지요. 당신과 내 동생들을 위해서 저는 싸울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강인한 구미호였습니다. 태웅이 망설이는 사이 여인은 그의 등을 떠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서요, 시간이 없습니다. 동생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셈입니까? 이것은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보답입니다. 부디 무사하셔야 합니다. 여인은 태웅에게 마지막으로 슬픈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절벽 아래에서 기어 올라오는 민대감의 수하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지요. 바로 그 순간 여의의 몸에서 눈부신 은빛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아주 부드럽고 풍성한 9개의 꼬리가 부채처럼 활짝 펼쳐지는 것이 아니겠소. 달빛을 받은 9개의 꼬리는 은빛으로 신비롭게 빛났고 그녀의 모습은 인간의 형상을 넘어 아름다우면서도 위험 있는 구미호의 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크아! 여인은 하늘을 향해 길고 날카로운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찬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한 분노와 결의의 찬 외침이었지요. 절벽을 기어오르던 민대감의 수하들은 갑자기 나타난 구미호의 본 모습에 경악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미호다. 진짜 구미호가 나타났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지요. 여희는 그런 그들을 향해 차갑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아! 감히 이 산의 주인을 욕보이고 내 소중한 것들을 빼앗으려 했더냐. 오늘 너희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녀는 태웅을 구하고 동생들을 살리고 그리고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우기 위해 기꺼이 스스로 미끼가 되어 자신을 희생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9개의 꼬리를 드러내고 본 모습을 찾은 여인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지요. 그녀는 수백 년의 세월을 살아온 산의 정기를 품은 신령한 존재였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목숨을 논하느냐? 여인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치며 9개의 꼬리를 세차게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꼬리 끝에서 날카로운 바람이 일어나 절벽을 기어오르던 수하들을 덮쳤습니다. 우악! 수하들은 칼날 같은 바람에 맞아 비명을 지르며 절벽 아래로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기루를 만들어내어 민대감과 남은 수하들의 눈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절벽 꼭대기에 수십 수백 명의 여희가 나타나 비웃는 것처럼 보였고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몰라 허공에 칼을 휘두르며 우왕좌왕했지요. 또한 그녀가 입김을 한번 후 불자 짙은 안개가 피어올라 절벽 전체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수하들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서로 부딪히거나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해치려는 사악한 요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동생들과 자신을 믿어준 단 한 사람의 인간을 지키기 위한 여희의 처절하고도 강력한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요력을 쏟아부어 민대감의 군대를 막아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희가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버는 동안 태웅은 눈물을 머금고 달맞이 꽃을 품에 안은 채 동굴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동생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과 여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동굴에 도착한 태웅은 서둘러 달맞이꽃 잎을 떼어 죽어가던 새끼 여우들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신비한 약초는 그 즉시 효과를 나타냈지요. 새끼 여우들의 거칠던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고 몸의 경련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태웅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희가 위험에 처해 있었지요. 그는 남은 달맞이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야맹증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밤에도 세상을 볼 수 있을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약초를 통째로 입에 넣고 씹어 삼켰습니다. 그러자 아이고, 세상에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퍼져나가는가 싶더니 어둡고 캄캄하기만 하던 그의 눈앞이 점차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소? 마치 짙은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밤의 어둠이 사라지고 주변의 모든 사물들이 대낮처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긋지긋한 야맹증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인다. 밤이 보여. 태웅은 감격의 눈물을 흘릴 틈도 없이 자신의 활과 화살을 집어들고 다시 절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절벽에 도착했을 때 여희는 여전히 수많은 적들을 상대로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너무 많은 요력을 쓴 탓에 점차 지쳐가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화살 한 발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와 여희를 위협하던 마지막 남은 수하의 어깨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크아! 모두가 놀라 돌아보니 거기에는 밝아진 눈으로 활을 겨누고 있는 태웅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쪽짜리 사냥꾼이 아니었지요. 그는 이제 밤의 어둠마저 극복한 완전한 명사수였습니다. 그는 남은 수하들을 향해 쉴 새 없이 활시위를 당겼고 그의 화살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들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태웅의 신궁 같은 활솜씨에 민대감의 수하들은 모두 전의를 상실하고 쓰러지거나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절벽 위에는 오직 민대감 한 사람만이 남아 있었지요.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분노와 공포에 떨며 태웅과 여희를 노려보았습니다. 네, 내 놈들, 감히 나를 방해해? 내 너희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민대감은 마지막 발악으로 칼을 빼들고 태웅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운을 소진한 그는 이미 늙고 병든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흥분한 나머지 그만 발을 헛디뎌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깎아지른 절벽 아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떨어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답니다. 그의 끝없는 탐욕이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이지요. 모든 싸움이 끝나고 태웅은 지쳐 쓰러진 여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요력을 쓴 탓에 구미호의 모습도 사람의 모습도 아닌 반투명한 상태로 희미해져 가고 있었지요. 여희, 정신 차리시오. 죽으면 아니 돼요. 태웅은 그녀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여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자신의 입에서 작고 영롱하게 빛나는 여우구슬을 꺼내 태웅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사냥꾼님,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부디 행복하셔야. 그녀의 몸은 점점 더 투명해져 갔습니다. 태웅은 여우구슬의 따뜻한 기운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 없이는 행복할 수 없소. 제발, 제발 내 곁에 있어 주시오. 태웅의 그 진심 어린 외침과 눈물이 여우 구슬에 닿는 순간, 아이고 세상에, 구슬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여희의 몸을 완전히 감싸는 것이 아니겠소? 그리고 빛이 사라진 자리에 여희는 9개의 꼬리가 완전히 사라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요력은 사라졌지만 그 대가로 인간의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네, 내가 인간이 되었어요. 여인은 자신의 손과 발을 내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습니다. 태웅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렇소, 여희.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요물이 아니오.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내 사람이란 말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웅과 인간이 된 여희는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마을로 내려가지 않고 숲속에 아늑한 오두막을 짓고 그들만의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요. 태웅은 더 이상 짐승을 죽이는 사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숲의 지리에 밝은 아내와 함께 희귀한 약초를 캐거나 덫에 걸린 동물들을 구해주며 숲을 지키는 숲의 수호자로 살아갔습니다. 여희 역시 구미호 시절의 지혜를 이용해 약초를 기르고 숲의 생태를 돌보며 남편을 도왔지요. 사람들은 가끔 밤의 숲에서 들려오는 행복한 웃음소리와 숲을 자유롭게 누비는 태웅 부부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밤눈 어두운 사냥꾼이 구미호 누이를 만나 진정한 사랑으로 그녀를 인간으로 만들고 숲의 왕과 왕비처럼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는 운명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 이야기로 오랫동안 전해졌답니다. 자, 주인님들, 이리하여 구미호 누이와 눈먼 사냥꾼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소이다. 아이고, 춘심이도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다 따뜻해지는구먼요. 역시 사랑의 힘만큼 위대한 것은 없는 모양입니다.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구미호 누이와 눈먼 사냥꾼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아이고, 이야기하다 보니 춘심이도 괜히 가슴이 찡해지는구먼요.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오늘 밤 좋은 꿈 꾸시고 서로를 아껴주는 귀한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이 춘심이가 다음에도 더 재미나고 기막힌 이야기 보따리 들고 올 수 있도록 주인님들 구독이랑 좋아요 좀 꾹 눌러주시면 참말로 복 받으실 것이요. 춘심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다음에 또 뵙시다. 고맙소이다.